사람이 바로 제15대 미천왕 되겠습니다. 서안평을 점령하고 2년 뒤였던 313년에 낙랑으로 진출해 역시 남녀 2000명을 생포하고요. 이듬해에는 314년 대방을 차지합니다. 315년 드디어 이 현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16대 고국 원왕이 즉위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국 원왕의 부인이었던 왕후를 납치하게 됩니다. 굉장히 양아치들이죠. 가족을 건드려? 가족들을 잡아가고 여기다 더욱더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데 이천 왕릉을 도굴 합니다.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계속 고구려에게는 패배, 저자세 외교와 같은 굴욕적인 역사의 연속이었는데요. 숨 좀 돌리는 듯 했으나 또 백제의 공격에 의해서 그만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왕자 구부는 연나라 그리고 백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복수를 다짐했을 겁니다. 실제로 구부는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과 지략도 뛰어나 아버지를 도와 전쟁에도 수없이 참여했고 납치된 할머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적국인 연나라에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외적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군사적인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구부 왕자가 제17대 소수림왕으로 등극합니다. 소수림왕은 무작정 백제를 때리기에 앞서 국제사회에 내 편, 바로 우리 편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원의 새로운 강자였던 전진과 외교를 맺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쪽에 있던 동진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소수림왕은 처음부터 불교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중에 저걸 꼭 받아들여서 백성을 하나로 통합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마침 일석이조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소수림왕은 전진과의 외교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런 때 내세우기 좋은 구실이 너네 좋은 거 있는데 우리도 좀 배우자. 너네 그 나라에 스님 좀 보내달라. 뭐 이런 구실이 되겠죠. 전진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백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남쪽의 동진과도 외교 관계가 필요했고요. 동진에도 승려를 요청하는데요. 전진에서 순도가 오고 2년 뒤인 374년 아도를 고구려로 보냅니다. 고구려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인정한 건 물론이고요. 소수림왕은 외교는 물론 또 불교를 통해 왕실과 백성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그야말로 사상으로 통일된 중앙 집권화, 왕권의 강화를 이뤄낸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는 사설 학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경당 되겠습니다. 아마 나라 곳곳에 많은 경당이 있었을 거고요. 이 경당들이 얼마나 활성화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 태학이 생기면서 이 태학에 앞선 어떻게 보면 태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기초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태학의 주요 과목이 유학, 유교라고 했죠. 충이 가장 앞서죠. 태학이고 경당이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을 거고요. 소수림왕은 앞서 불교와 함께 이 유교, 충의 개념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소수림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그리고 고구려보다 앞서 나갔던 그런 중국의 법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고구려 실정에 맞는 그런 법체계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어내게 한 겁니다. 소수림왕은 율령을 만들고 반포하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어느 나라와 견주어서 영토나 군사력뿐 아니라 통치 기반, 통치 방식, 또 사상, 학문적 수준과 같은 그런 내실들도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는 바로 동부가오, 친동생이었던 이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18대 고국 양왕 되겠습니다. 고국 양왕은 즉위 이듬해였던 385년 6월 4만의 군사를 보내 유주와 기주에 있었던 후연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결국 백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 양왕마저 이 무렵엔 병석에 눕고 마는데요. 고구려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차지하고 또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위험을 보여줬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쓰라린 패배, 모진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원한과 슬픔, 짜증을 한 번에 바로 4세기 말 391년에 즉위하게 되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입니다. 소수림왕 또 고국 양왕을 거치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겠죠. 그리고 지금 그 준비된 칼을 뽑는 순간입니다. 출정할 시간이다.
목표는 관미성이다. 392년 7월에 먼저 관미성 일대 10개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392년 7월의 일이었고요. 이어서 392년 9월에는 이곳 거란으로 가서 군사를 돌려서 거란을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백제와의 전쟁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석 달 뒤죠. 392년 10월에 드디어 관미성을 함락하고 이 요새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반격이 시작되죠. 393년 8월에 관미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무에게 1만의 군사를 주고 옵니다마는 실패합니다. 다시 이듬해 어떤 394년 7월 역시 수곡성으로 쳐들어옵니다마는 여기서도 격퇴당하고 말죠. 결국 대륙백제가 한수 이남으로 이렇게 밀려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395년 8월 고구려군은 드디어 7,000명의 군사로 백제군 8,000명을 몰살시키는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무찌르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패수에서 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5년 11월 아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마는 폭설로 회군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지금 6번의 싸움이 있었고 백제는 전패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구려가 6전 6승이었죠. 자, 이쯤 되면은 백제는 지칠 법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반대로 승기가 올라가겠죠. 396년 되겠습니다. 바로 이듬해 광개토 대왕은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 백제 본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고구려 수도 평양이 이쯤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아마 이곳 육로가 아닌 수로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396년 광개토 대왕은 대선단을 이끌고 한강 이북으로 오게 됩니다. 한강 이북에 있었던 그런 다수의 성을 점령하는데요. 무려 이때 58개 성 또 700개 마을을 점령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땅과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겁니다. 이 당시에 백성 10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백제는 본진까지 공격을 당하고요. 물론 수도가 함락을 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상당한 힘을 잃고 결국 이 외에 태자까지 보내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백제 땅을 상당히 차지한 다음에 좀 약간 높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평양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또 제2의 서울, 제2의 평양 같은 그런 것이죠. 이때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신왕이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 얼마나 이 치욕이 대단했겠습니까? 지금껏 이 대륙 백제를 압박해왔던 고구려는 이 병신대원정을 계기로 확실하게 백제를 누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선비족을 무찌를 차례가 됐습니다. 396년 병신대원정, 400년 경자대원정을 마친 고구려, 이제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군대 그런 기세가 얼마나 셌는지 이 당시 평주 자사, 그러니까 이 평주를 다스리던 지방관이라 하시겠죠.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고 있던 고구려의 팽창 정책이 갑진왜란을 계기로 멈춰서게 됐습니다. 후현을 공격했었던 것도 다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광개토 대왕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광개토 대왕과 아신왕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고구려는 다시 한번 백제 대륙기지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백제의 그 잔여 병력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정미 대출병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407년 2월에 일어났던 이 사건인데요. 갑진왜란에 대한 보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백제 대륙기지를 다시 한번 공격해서 이때 사구성을 비롯한 6개 성을 빼앗았고요. 대륙백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주요 6개 성을 빼앗으면서 대륙백제는 상당히 무력화되고 맙니다. 광개토 대왕이 싸움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5년에 걸쳐 싸움을 하고 나서는 주변국들을 다 안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내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불교 사찰을 9개를 건립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군사적으로는 귀족 소유의 사병들을 감축합니다. 보통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들이 사병을 혁파하는 일인데요. 그런 만큼 이 힘들이 백제라든지 왜라든지 또 후현을 격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은 선단을 이끌고 가서 백제를 정벌했다, 이렇게 배를 이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해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해군을 더 육성하기도 합니다. 413년 10월 39살에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전에 죽기 4년 전에 세웠었던 장남 거련이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바로 20대 장수왕이 될 텐데요.